네, 안녕하세요. 지난 진도에 이어서 오늘은 운동량과 충돌에 대하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인데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운동에서 각 순간마다 시간을 설정하여서 그 순간의 에너지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 순간을 보시면 H0인 높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밑에 있는 용수철을 압축하지도 않았고 정지라고 했으니까 속도도 결국에 0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E는 mgh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체가 낙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용수철에 다다르기 전까지의 순간인데요. 낙하하는 중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제곱으로 존재하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 역시 해당 시점에서의 높이인 h1을 잡아서 mgh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결국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용수철에 닿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도 근데 이제 결국에 용수철을 압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시점과 높이와 속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수철을 압축한 순간인데요. 압축하는 순간에도 결국에 속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국에 그때의 속력을 V3라고 하면은 2분의 1 mv3라는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고, 용수철을 X만큼 압축시켰다면 용수철을 압축시킨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 2분의 1 kx 제곱 존재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당 위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mg 괄호치고 h2 빼기 x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가 배운 모든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저희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계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교수님이 크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고 영상 찍고 있어.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념의 정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의 정의가 다음과 같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량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해보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비슷하게 에너지랑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이 운동량의 정의를 공식으로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량은 보통 P라고 쓰거든요. 이 P는 mv라고 하는데요. m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질량이에요. 그리고 V는 벨로시티, 속도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속도가 벡터 값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 값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게 다루진 않긴 하지만 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인데요. 이 운동량이라는 값은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사실 뒷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설명을 멈추도록 하고, 그 다음엔 이 운동량을 변형시켜서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 F를 결국에 분해를 하게 되면 dt분의 dp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단위 시간 동안
아니 시간 동안의 운동량 변화율이다. 운동량 변화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여기에 델타 t를 곱해주면은 결국에 F만큼의 힘을 T초만큼 줬을 때 FT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을 저희는 I라고 표현하고 방금 유도한 식처럼 이 I를 델타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델타죠. 네, 그래서 충족량의 정의는 FT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방금 학습한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되게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먼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P는 MV죠. 이 물리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모르는 공식이 아직 생소한 공식이 있을 때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해당 문제에서 적용할 만한 공식을 모두 문제 위에다가 적어놓고 푸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물리에 입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는 MV를 적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 상황에서는 5,000kg인 덤프트럭이 초속 60m로 달리다가 10초 만에 멈췄다고 합니다. 차를 멈추기 위해서 얼마만의 힘이 필요했을까?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결국에 운동량, 차가 멈췄다는 순간에는 결국에 V가 0이니까 운동량 MV 역시 0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처음 운동량 P에서 0만큼 운동량이 델타 P만큼 변했다는 소리인데 이 델타 P가 얼마인지 구하라 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처음에 P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질량은 5,000이고 속도는 60이죠. 그러면은 운동량 P는 30만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충격량도 배웠잖아요. 이 힘을 10초 동안 균일하게 줬을 때 힘 F를 10초 동안 균일하게 줬을 때 운동량 변화가 이만큼 30만만큼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서 F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6이 돼서 답은 F는 3만 뉴턴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방향을 고려했을 때는 마이너스 3만 뉴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3만 뉴턴이라고 적든 마이너스 3만 뉴턴이라고 적든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만 명시를 해준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다음 문제인데요. 질량이 이 문제도 아까처럼 공식을 적어놓고 푸시면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혼자서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량이 5,000kg인 덤프트럭이 초속 60m로 달리다가 벽을 들이받은 지 10초 만에 멈췄습니다. 트럭으로부터 벽에 가해진 충격량은 얼마인가? 이 부분은 운동량과 잠깐만요. 네, 운동량의 변화인 충격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처음 운동량이 5,000 곱하기 60만큼이었는데 이게 결국에 0까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P, 즉 충격량 I를 구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걸 계산한 값인 30만 kg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죠. 여기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있는데요. 이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이 충격량과 운동량은 물체의 충돌에 대해서 다룰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 물체가 V1, V2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질량은 그냥 일반화해서 둘 다 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단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운동량을 처음 이 두 개의 운동량을 알고 있다면 하나 물체의 운동량이 변했을 때 나머지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물체의 첫 번째 물체는 운동량이 m 곱하기 v1이 되겠죠. P1은 두 번째 물체는 운동량 P2가 m 곱하기 v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P1 플러스 P2는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물체만 작용했을 때 그리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만 적용되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이번 일반 물리학원의 범위에서는 이런 상황만 주어지기 때문에 조건은 그냥 한 번만 기억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에 부딪혔는데 정지를 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P1이 0이 됐죠. 그러면 P2가 무엇이 됐을까를 구하면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물음표는 mv1 플러스 mv2가 되겠다 라는 결과를 저희는 도출해낼 수 있고, 그러면은 이 P2가 mv1 플러스 v2니까 결국에 이 두 번째 물체는 충돌 후에 v1 플러스 v2의 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페이지에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풀어왔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좀 해볼게요. P는 MV에서 이번에는 1500kg인 자동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30m/s로 들이받았다가 10m/s로 다 되튀었다. 충돌 시간 t가 0.15초일 때 전달된 충격량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운동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운동량이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속도가 30m/s에서 10m/s로 됐다가 아니라 방향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총 델타 V 값은 40이 됐다라는 점을 저희가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처음 운동량 1500 곱하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30에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은 1500 곱하기 10에서 1500 곱하기 마이너스 30을 해주니까 델타 P 값은 1500 곱하기 40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T 값을 주긴 했는데 이 충격량이라는 값은 결국에 시간을 이미 곱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6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충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국에 저희가 평균적인 힘을 구할 때 사용되는데요. I는 FT라는 공식도 있었잖아요. 아까 그 공식을 활용해서 봤을 때 충격량 I가 66만일 때 F 곱하기 0.15가 6만이 나와야 하니까 이거를 계산해주면은 F는 40만이 되겠죠.
네, 이렇게 힘을 구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하게 되니까 그 각각 물리량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죠. 충돌 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충격량은 변화가 없지만 충격에 의한 힘, 충격력은 달라진다. 그걸 설명한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양의 충격량을 받더라도 시간이 길면은 좀 오랫동안 그 힘을 나눠서 맞은 거고, 시간이 짧으면 한 번에 세게 맞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동량 보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 여기서는 좀 더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아까처럼 질량을 m으로 통일하지 않고 m1, m2 그리고 속도를 v1i, v2i, 아니 v2ei 로 설정을 했고요. 나중 것도 속도를 v1f, 질량을 m1, m2 그리고 두 번째 속도도 v2f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랑 같이 처음 운동량의 합은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이 장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처음 P는 나중 P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문제로 적용한 과정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고 했으면은 저희는 처음 운동량 합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운동량은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부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통일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이라고 플러스를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플러스 40이 되겠죠? 4 곱하기 10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5를 한 마이너스 30이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 다음엔 충돌 후에는 얘의 속도는 모르겠다. 이거를 V라고 할게요, 저희는. 그리고 두 번째 물체는 20m/s로 갔대요. 그럼 충돌을 한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량을 4kg, 2kg으로 잡고 다시 식을 써보면은 지금 첫 번째 물체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V를 0보다 크다고 잡고 마이너스 V라고 할게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V,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V라고 잡겠습니다. V를 양수라고 하면은, V를 음수라고 하면은 그냥 플러스 V라고 쓰면 되긴 한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쪽이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실 때도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4V가 되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V니까.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은 2 곱하기 20이니까 40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40 마이너스 4V가 플러스 1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V가 4분의 30, 즉 2분의 5, 2분의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V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0일 거예요. 네, 그 다음 예제입니다. 이 예제도 그냥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은 4 곱하기 20을 한 플러스 40이겠죠? 아니 플러스 80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물체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2 곱하기 10을 한 플러스 20이 되겠고, 충돌 후의 상황을 역시 보자면 질량은 똑같이 안 변해서 4kg, 2kg니까
4 곱하기 20은 플러스 40, 그리고 2 곱하기 플러스 v는 2v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더함값은 같아야 되니까 v는 30이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 물체 1이 이후에 운동을 멈췄다면 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첫 번째 물체 1이 속력이 10이 아니라 0이 됐다라고 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0 플러스 2v가 100이 되었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주면은, 그때는 v가 50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답 역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운동량의 보존 중에 그 운동량이 벡터로 분석했을 때 2차원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심화적으로 깊게 파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 해서 시험 문제를 다룰 때 2차원 운동은 무조건 수직, 수평 방향으로 힘을 나눠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을 fx, fy로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v를 vy, vx로 나눠주고, 여기서도 v 다시라고 할게요. v 다시 y, v 다시 x로 나눠줬을 때 x끼리 계산한 운동량과 y끼리 계산한 운동량이 같다라는 것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1 vx 플러스 m2 v 다시 y, v 다시 x는 나중 수평 방향 운동량 합, 이렇게 되고, 수직 방향 역시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식을 어렵게 나타낸 게 이건데요.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엄밀하게 다루는 문자들로 보기보다는 이 각 문자에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M1, M2와 이제 V1, V2를 임의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돌의 유형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챕터에서는 이 충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